한국 및 전 세계 파이오니어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초 서울 한복판에 앉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습니다. 번화한 명동에서 부산항까지 파이를 채굴하는 형제들이 만나면 첫인사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한숨부터 쉽니다. 지아 씨, 온체인 데이터를 면밀히 추적하는 전문가로서 도대체 파이 가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픈 메인넷이고 거래소에 상장되었다고는 하지만 가격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뿐 달나라로 날아가지도 않고 완전히 폭락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격대에서 계속 줄다리기만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고래들이 물량을 매집하려고 가격을 누르고 있다거나 프로젝트가 힘을 잃어서 희망 고문은 여기까지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 씨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그리고 팟캐스트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 민호 씨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는 조급함과 혼란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데이터 그림을 보면 소문처럼 암울한 것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민호 씨가 말씀하신 날아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줄다리기는 저희의 금융 및 기술적 분석 용어로는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지지선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선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즉, 이 가격대는 더 이상 뚫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이해하고 생태계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매수세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서둘러 현금화하려는 참을성 없는 사람들의 매도세가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펌프앤덤프 쓰레기 코인처럼 매도하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 완충 장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암시장의 가격표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지난 24시간 동안 파이 코어 팀의 오픈소스 저장소인 GitHub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메인넷 노드 소스 코드에 대한 엄청난 업데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GitHub의 소스 코드 업데이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추측하는 동안 코어팀은 여전히 맹렬하게 코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매우 높은 강도로 그리고 완전히 침묵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대역폭을 최적화하는 패치가 방금 광범위하게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이 채굴 앱의 버튼 색상을 바꾸거나 자잘한 인터페이스를 수정하는 그런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민호 씨. 이것은 스텔라 V21 프로토콜의 완전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깊은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기술적인 정지 작업입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글로벌 금융 지도에서 파이의 게임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네네, 듣기에는 그럴싸하네요. 스텔라 V21, 아주 기술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아씨, 저는 한국에서 파이를 채굴하는 수백만 평범한 형제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강남의 직장인부터 전통시장의 김치 파는 아주머니들까지 사람들은 5, 6년 동안 알람을 맞추고 번개 버튼을 누르며 진정한 시간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아씨의 그 건조한 코드줄이나 거시적인 프로토콜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짜 돈, 현찰입니다. 바로 원화, KRW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쯤 제가 파이를 은행에 바로 가져가서 원화로 환전해 집을 사고 새 현대자동차로 바꾸거나 최소한 산더미처럼 쌓인 신용카드 빚을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생태계가 있긴 하죠. 파이로 치맥 세트도 바꾸고 커피 몇 잔도 바꾸고 티셔츠 몇 장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언제 본전을 찾나요?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 가격 GCV가 파이당 10만 달러라고 외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들 가격에 미친 것 같아요. 초특급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대규모 유동성을 가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면 그저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가지고 노는 가상화폐일 뿐이잖아요. 민호 씨를 비롯해 한국의 수백만 파이오니어 분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현실적인 바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번개를 누르며 견뎌온 반세기 동안의 땀과 노력을 법정화폐, 구체적으로 한국 원화로 환전하여 생활비에 보태고 싶은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민호 씨, 저와 함께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파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초대형 쇼핑몰과 같습니다. 만약 그 쇼핑몰로 들어가는 길이 좁고 답답하며
10명만 지나가도 차가 막히는 골목길이라면 대형 은행이나 투자펀드, 금융그룹들이 수십억 원의 현금을 들고 와서 쇼핑몰 안에 환전소를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차가 막히는 길이라는 건 거래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오류나 병목 현상, 가끔 지갑이 빙글빙글 돌면서 잔액이 로드되지 않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법정화폐나 원화는 네트워크의 유동성이 충분히 깊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기꺼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러 뛰어들 만큼 인프라가 견고할 때 비로소 생태계로 자동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파이를 치킨이나 아이스커피 한 잔 사는 데만 쓴다면 기존의 구형 네트워크 구조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국, 베트남의 수백만 명이 동시에 파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집이나 차를 사려는 거래를 처리하려면 네트워크는 반드시 제가 파트 1에서 언급한 대역폭 패치가 포함된 스텔라 V21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현금 유동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니콜라스 박사님이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파이의 기술 인프라가 이 시스템은 글로벌 규모의 엄청난 자금 흐름을 붕괴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통 금융 세계에 증명할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코어침은 가격을 약속하며 허풍을 떠는 대신 기타부에서 노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비유를 들으니 저도 어렴풋이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측에서 먼저 왕복 20차선 고속도로를 다 지어놔야 원화를 실은 트럭을 본 은행가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군요. 진흙탕 딜에는 치킨 배달하는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맞죠? 그럼 구체적으로 V21이라는 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훌륭하길래 형제들에게 큰 유동성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가장 현실적인 수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노드를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며 사양이 아무리 높아도 가정용 인터넷 대역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트워크가 너무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 이러한 커뮤니티 노드들의 과부하가 걸리고 연결이 끊어져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동기화 해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 V21 프로토콜을 대비한 대역폭 최적화 패치를 통해 파이 네트워크는 초당 10,000건 이상의 트랜잭션, 전문 용어로 TPS를 커뮤니티 노드의 부하를 늘리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초당 10,000건의 거래요? 듣기에는 엄청난데요. 하지만 제가 매일 긁는 신용카드와 비교하면 그게 빠른 건가요? 느린 건가요? 매일 사용하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세계 최대 은행들의 거대한 중앙집중식 서버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초당 평균 약 24,0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반면 암호화폐의 제왕인 비트코인은 초당 겨우 7건만 처리할 수 있죠. 확장성 솔루션이 나오기 전에 이더리움도 15에서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파이 네트워크는 10,000 TPS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즉 글로벌 전통 결제 네트워크의 속도에 근접하면서도 파이오니어들의 수만 대의 개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말씀 참 잘하시네요. 빠르긴 정말 빠르고 기술도 거시적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높은 TPS가 내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의 가격을 올려주나요? 아니면 그냥 프로그래머들끼리 자기 만족하는 기술적인 희망 고문에 불과한 건가요? 제가 파이로 물건을 살 때 결제에 1초가 걸리든 10초가 걸리든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가치라고요. 바로 이 점이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가격표만 쳐다볼 때 간과하는 핵심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 즉 스케일러빌리티는 해당 코인의 내재 가치와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민호 씨는 10초라도 기다릴 수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커피 한 잔만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부산항에 있는 수출입 대기업이 베트남이나 중국의 파트너에게 수천 건의 주문을 파이로 동시에 결제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10,000 TPS가 원활하게 활성화되면 탈중앙화 금융 애플리케이션, 줄여서 디파이가 생태계에서 매끄럽게 실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기업들은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파이를 구매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파이를 예치, 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 사용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시장에 공급되는 파이가 잠기게 되면 희소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소에서의 시시한 펌프 앤 덤프가 아니라 바로 그 희소성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파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야, 대기업의 자금 흐름이 유입된다는 설명을 들으니 저도 조금 눈이 번쩍 띄이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고래가 들어오게 하려면 수영장이 충분히 깊고 물이 맑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인프라가 아무리 좋아도 커뮤니티 형제들이 파벌을 나누고 지독하게 싸워대면 그것도 참 피곤한 일입니다. 가격에 대한 논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 파이오니어 형제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네이버 카페를 보면 두 파로 나뉘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한 판은 합의 가격인 GCV 314159달러를 고집하며 피땀 흘린 결과를 절대 헐값에 팔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른 한 판은 좀 더 시종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10달러나 20달러만 돼도 가차없이 팔아서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고기부터 구워 먹고 다음 일을 생각하겠다고 하죠. 마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형제분들 3초만 멈추고 댓글 달아주시고 제 채널 구독 좀 바로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꿈꾸는 GCV 가격 맹신파인가요? 아니면 일찍 수익을 실현하려는 현실파인가요? 어느 쪽 세력이 더 많은지 재미있게 댓글 달며 소통해 봅시다. 다른 그룹으로 끌어들여 싸우게 만드는 쓰레기 링크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민호 씨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커뮤니티 내의 의견 분열은 성숙기에 접어든 모든 금융 프로젝트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지아 씨. 팟캐스트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통곡하고 있을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1만 TPS 인프라는 훌륭하지만 지갑에 있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KYC, 고객 확인 제도에 막혀 있거든요. 제 이웃은 2021년부터 온 친척을 동원해 파이체크 앱을 깔았는데 2026년인 지금까지도 화면에 승인 대기 중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분들 중에서도 언제적 낸 KYC 신청서인지 곰팡이가 필 정도로 묶여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창에 손들고 출석 체크 좀 해주세요.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봅시다. 오픈 메인넷에 가도 KYC를 통과하지 못하면 남들 파티하는 거 창밖에서 쳐다보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제가 형제분들을 대신해 지아 씨에게 따져 물을 수 있도록 댓글 달고 채널 구독해 주셔야 저도 힘이 납니다. KYC 문제는 확실히 큰 과제지만 코어팀이 실제 사람인 그 누구도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투자 펀드에 거대한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기 전에 가짜 계정을 걸러내기 위해 AI를 활용한 최종 검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금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원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글로벌 법적 통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주 뜨거운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금 흐름과 합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뉴스들 속에서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한 건데요. 현재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샌드박스는 애들이 노는 모래놀이터잖아요. 그게 가상화폐랑 무슨 상관이죠? 게다가 동남아시아가 우리 한국 아저씨들의 파이 지갑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거시경제학에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존 규제에 얽매임 없이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안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서 동남아시아가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호 씨,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엄청난 무역 경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자제품, 문화상품 수출부터 원자재 수입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아, 수출입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긴 부산항에서 물류 쪽이라는 제 친구들도 전통적인 SWIFT 은행 시스템을 통한 해외 송금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돈이 도착하는데 며칠씩이나 묶여 있다고 매일같이 불평하긴 합니다. 정확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샌드박스가 가동되면 이미 방대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갖춘 파이 네트워크는 즉시 이상적인 국경 간 결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에 스텔라 V21 프로토콜 덕분에 초단위의 속도를 자랑하니까요. 이는 엄청난 경쟁 압력을 만들어내어 디지털 경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의 입법자들도 유사한 샌드박스를 신속하게 개방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민호 씨의 파이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실물 경제로 유입되는 막대한 원화 자금으로 쉽게 환전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야, 샌드박스와 수출임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이제야 시야가 확 트이는 것 같네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외국 파트너들이 파이로 결제해서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걸 본다면 자연스럽게 파이를 매집하러 뛰어들겠군요. 그때가 되면 우리 형제들이 거래소에 상장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파이는 저절로 가치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도로는 다 지어졌고 법률도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지아 씨가 아까 말한 파이 생태계 내부의 그 거대 쇼핑몰은 여전히 너무 허접해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단톡방을 한 바퀴 돌아보면 형제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엄청나게 FUD, 공포, 불확실성, 의심을 조장하고 있어요. 다들 현재 파이 생태계가 너무 빈약하다고 말합니다.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D앱들은 쓰다 보면 버벅거리고 오류투성이라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비교하면서 그쪽은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대출, 담보, 수십억 단위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파이는 없던가요? 맨날 자잘한 물물교환 장난만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단호하게 파이는 절대 스마트 컨트랙트나 디파이를 실행하지 못할 거다. 다 광고나 보게 하려고 파이오니어들을 묶어두는 사기극이자 양털깎기에 불과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지아 씨, 기술 전문가로서 이 프로젝트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죠. 민호 씨와 의심을 품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과거의 D앱 경험에 대해 실망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점에 오류가 발생했던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두 테스트넷이나 대역폭이 의도적으로 제한된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 구축되었습니다. 마치 슈퍼카를 진흙탕길에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바퀴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었으니 슈퍼카가 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파이의 디파이가 사기가 아니라고요? 절대 사기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초당 10,000건의 트랜잭션, TPS라는 수치와 기터브의 노드 소스 코드 업그레이드 데이터를 사용해 방금 말씀하신 양털깎기라는 FUD를 산산조각 내보겠습니다.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고 탈중앙화 거래소, 딕스나 랜딩 플랫폼과 같은 슈퍼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려면 네트워크가 정체 없이 병렬 트랜잭션을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더리움이 살인적인 가스비 문제로 고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 견고한 TPS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어 팀이 의도적으로 무기를 숨기고 디파이의 핵심을 감춘 채 무너지지 않도록 만 TPS라는 기반을 정말 훌륭하고 튼튼하게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했다가 이제 2026년이 되어서야 금융앱들이 돌아가도록 화려하게 꽃 피운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스텔라 V21을 대비한 이번 업데이트는 파이 네트워크가 기술계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디파이를 위한 진비가 끝났다라고요. 백사에서 보신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픈 메인넷이 전면 가동되는 순간 파이 브라우저에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갑에 있는 파이는 가격이 오르길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금융인들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수천 배는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말이죠. 너무 강력한데요? 카카오톡에서 FUD 조장하던 사람들도 이 부분을 들으면 컴퓨터 끄고 바로 자러 가야겠네요. 그런데 지아 씨, 디파이가 좋은 건 알겠지만 돈이 많아지면 도둑도 끓는 법이잖아요. 자금 유입의 문이 열렸으니 사이버 도둑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올해는 사기꾼들이 수법을 매트릭스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눈뜨고 코베이듯 돈을 잃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도둑도 끓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지아 씨. 이 얘기를 하려니 열불이 나네요. 지난주에 인천에 사는 제 사촌 형이 술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2019년부터 뼈 빠지게 모은 파이가 1만 개도 넘게 들어있던 지갑이 통째로 털렸거든요. 그게 다 얼마짜리 재산입니까? 그리고 게시판을 돌아보면 브로커들이나 암시장꾼들이 푹곡식 매집을 하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귀에 대고 프로젝트가 곧 망한다느니 오픈 메인넷이 취소됐다느니 속삭이면서 1파이당 몇십 원이라는 헐값에 파이를 사들이려 꼬드깁니다. 겁먹은 사람들은 당장 헐값에 팔아치우겠죠. 하지만 가장 억울한 건 역시 지갑을 해킹당한 사람들입니다. 제 사촌 형은 죽어도 아무에게도 핸드폰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맹세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잔액이 0이 되어 있더랍니다. 코어팀과 니콜라스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보안이 이 모양입니까? 너무 쉽게 돈을 잃잖아요.
블록체인에서 검색해보면 도둑놈의 지갑 주소가 뻔히 보이는데 왜 그걸 정지시키지 못하는 거죠? 민호 씨, 진정하세요. 인천에 계신 사촌 형님의 일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하나 즉시 바로잡아라겠습니다. 잘못은 코어팀에 있는 것이 아니며 파이 네트워크의 블록체인은 결코 해킹당하지 않았습니다. 해커들은 네트워크의 암호화 시스템을 뚫은 것이 아니라 파이오니어분들의 탐욕과 무지를 해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 사촌형이 고양이 입에 스스로 생선을 물려줬다는 건가요? 형 말로는 메인넷을 기념해서 파이오니어에게 감사의 뜻으로 에어드랍을 준다는 링크를 눌렀을 뿐이래요. 대형 거래소 화면과 똑같이 생긴 웹사이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가장 고전적인 함정입니다. 2026년 파이가 오픈 메인넷 단계에 진입하면서 디파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방금 분석한 대로 10만 TPS의 속도를 갖추게 되면 파이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이버 범죄자가 꼬이기 마련이죠. 사촌 형님이 누르신 그 웹사이트, 에어드랍을 받으려면 뭘 입력하라고 하던가요? 10중 8구 24개의 비밀 문구, 즉 패스프레이즈였을 겁니다. 맞아요. 본인 지갑인지 인증하기 위해 그 24개 단어를 입력해야만 상금이 들어온다고 했다더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유감입니다만 블록체인 세계에서 특히 파이의 넌커스터디얼, 즉 비수탁형 지갑 구조에서는 24개의 비밀 문구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건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신분증을 들고 창구에 가서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본인의 손으로 그 24개의 단어를 낯선 웹사이트에 입력한 순간 그것은 자신의 집 금고 열쇠를 직접 복사해서 도둑의 손에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은 불변성입니다. 니콜라스 박사님이나 코어팀을 포함한 그 누구도 계정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되돌려서 민호 씨 사촌 형님의 파이를 되찾아줄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파이는 더 이상 탈중앙화된 화폐가 아니게 됩니다. 맙소사, 불변성이라는 게 그렇게 잔인한 건가요?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끝이고 어디 있는지 뻔히 알아도 되찾을 수 없다고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상황은 그런 허술한 가짜 웹사이트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 수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들은 딥페이크 AI 기술을 사용해 니콜라스 박사님의 얼굴과 목소리를 위조하고 유튜브에서 가짜 라이브 방송을 만들어 파이오니어들에게 2배의 이자를 주겠다며 파이를 유동성 풀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혹은 더 위험한 수법으로 파이 브라우저에 가짜 D앱을 만들어 사용자가 악성 스마트 컨트랙트에 서명하도록 속입니다. 승인 한 번만 클릭해도 네트워크의 엄청난 속도 덕분에 지갑 안에 있는 모든 파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해커의 지갑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지아씨 말씀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형제 여러분 보셨죠? 이 웹3의 세계는 인터넷에 떠도는 달콤한 말들처럼 장밋빛이 아닙니다. 한번 삐끗하면 5년 동안 번개 버튼 누른 공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참, 팟캐스트를 보시면서 저와 지아씨의 말이 너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 딱 3초만 멈춰주세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좋아요와 채널 구독 버튼을 바로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은 매일 알람을 맞추고 번개 버튼을 누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번개 버튼을 안 누르면 계정 잔고가 안 오르지만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상장 정보를 놓치거나 사기꾼들에게 코를 꿰이고 나중에 울고불고하게 될 겁니다. 혹시 사기꾼들의 꿰매 넘어가거나 실수로 이상한 웹사이트에 비밀 문구를 입력한 적이 있는 분들은 다들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아래에 열정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재미있게 댓글 달고 사연을 공유하는 건 좋지만 이상한 링크를 툭 던져놓거나 잡코인 거래소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말도 안 되는 교육 자료를 공유해서 제 채널의 형제들의 양털을 깎으려는 짓은 절대 금지입니다. 제 눈에 띄는 순간 가차없이 차단하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민우 씨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커뮤니티의 공유야말로 사기 수법에 맞서는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높이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잔혹한 블록체인 세계에서 실전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해커들을 욕했으니 이제 지아씨가 형제들에게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파일을 지갑에 두고 쓰지도 못하고 쓰려니 해킹당할까봐 무서우면 뭘 어쩌겠습니까? 기술을 잘 모르는 형제들이나 집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도 스스로 자신의 연금 통장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비법이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민호 씨. 기회가 넘치지만 함정도 많은 이 오픈 메인넷 시대에 살아남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아주 간단한 3단계 생존 비법을 정리했습니다. 공대생이든 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파시는 아주머니든 누구나 이 3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아무리 뛰어난 해커라도 울면서 도망갈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생존 원칙은
수밀내게 비밀 문구를 숨기는 방법입니다. 아, 그건 제가 잘 알죠. 전 편리하게 휴대폰 삼성 노트 앱에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놨어요. 필요할 때 열어서 다시 복사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아내한테 보관해달라고 카카오톡 채팅창에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안전함이 2배가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돈을 잃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민호 씨. 삼성 노트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 24개의 단어가 인터넷에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호 씨의 휴대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카카오톡 계정이 해킹당하기만 하면 해커가 순식간에 훑어갈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비법은 이렇습니다. 백지 한 장과 좋은 잉크펜을 준비해서 순서에 맞게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손으로 베껴 적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종이를 코팅해서 집안의 금고에 넣거나 강남 땅 문서를 보관하는 곳에 숨겨두세요. 그 24개의 단어를 집문서 다루듯 하셔야 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전 여태껏 휴대폰에 저장하는 게 2중 3중으로 보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따 집에 가면 당장 폰에서 지우고 종이에 옮겨 적어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사기 D앱들로 조심하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표준 D앱 식별 기술입니다. 만 TPS의 처리 능력 덕분에 디파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이자를 준다며 파일을 예치하라고 유혹하는 수천 개의 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오직 파이 브라우저 자체를 통해서만 D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할 때는 URL 주소창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반드시 생태계의 표준 프로토콜로 시작해야 하며 도메인 이름이 완벽하게 정확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소문자 I를 대문자 I나 소문자 L로 바꾸는 등 글자 하나를 바꾸거나 이상한 특수문자를 추가하는 속임수를 아주 잘 씁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단톡방에 뿌려진 낯선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만약 어떤 D앱이 파이 브라우저의 자동 인증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지갑 연결을 위해 24개의 단어를 입력하라고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헐렁합니다. 바로 명심하겠습니다. 24개 단어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화 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라. 그럼 진짜 물건을 사고 팔며 거래할 때는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파이로 현대 산타페 한 대를 사려고 한 번에 수천 파일을 송금했는데 숫자 하나를 틀리거나 상대방 지갑이 가짜 지갑이면 전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인 물방울 테스트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웹3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차를 사든 거래소로 보내든 다른 사람에게 다량의 파일을 송금하기 전에는 항상 상대방에게 정확한 지갑 주소를 요구하세요. 그런 다음 예를 들어 0.0001 파이처럼 아주 극소량의 파일을 먼저 시험 삼아 보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쥐꼬리만큼 보내서 뭐에 쓰나요? 네트워크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보려고요? 네트워크 정체를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스텔라 V21 내비 업데이트 덕분에 네트워크는 단 몇 초 만에 원활하게 처리될 테니까요. 목적은 파트너가 실제로 그 금액을 본인의 지갑으로 정확히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그 0.0001 파일을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을 때 비로소 남은 큰 금액을 보내는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큰 재산의 완벽한 안전과 맞바꾸는 이 작은 물방울 같은 수수료를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주소와 처음 거래할 때 성급하게 모두 보내기를 누르지 마십시오. 맹훈해요. 금쪽 같은 3가지 원칙입니다. 종이에 베껴 적어 금고에 보관하기, 낯선 링크에 비밀번호 치지 않기, 그리고 물방울 테스트 규칙. 솔직히 오늘 지아 씨와 이야기하고 나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확 밝아지는 기분입니다. 전 오픈 메인넷이 형제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물량을 털어 원화를 챙겨서 술 마시러 가는 결승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건 결승선이 아니라 거대한 새로운 경제가 도약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불과했습니다. 민호 씨의 관점이 바뀌었다니 저도 무척 기쁩니다. 신뢰의 위기는 항상 정보가 부족하고 기술적인 기반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애초에 하룻밤 사이에 펌프앤덤프를 하는 쓰레기 코인이 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 일은 앞으로 10년 이상을 버틸 튼튼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아 씨가 분석해주신 스텔라 V21 프로토콜 대비 소스코드 업데이트부터 거대한 디파이 생태계를 짊어질 수 있는 초당 1만 건이라는 엄청난 속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법적 샌드박스를 열어서 우리 한국도 파이를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해야만 하는 전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파이가 아주 고단수의 수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네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초를 다진 후에야 지붕을 올리는 거죠. 점합합니다. 파이의 가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떠드는 공허한 외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무한히 확장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원활하게 작동하며 글로벌 법적 규제가 열리기 시작하면 원화나 다른 어떤 법정 화폐로 환전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파이오니어들이 해야 할 일은 매일 가격표를 보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지식을 갖추고 피땀 흘려고 온 파이를 단단히 쥐어 다가올 거대한 유동성의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할 순 없네요. 한국의 파이오니어 형제들과 전 세계 형제 여러분, 잘 들으셨죠? 가격에 미쳐서 싸우거나 풋곡식 헐값에 넘기는 짓은 당장 그만두세요. 지갑이나 단단히 지키는 방법이나 배우십시오. 남들 다 파이로 집 사고 차 살 때 실수로 비밀번호 잃어버려서 무릎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대화는 정말 수준 높았고 형제들의 머릿속에 엉켜있던 많은 실타래를 풀어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커뮤니티의 뇌를 씻겨주러 파이 네트워크 팟캐스트에 나와주신 지아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응원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파이 생태계에 새로운 충격적인 소식이 있을 때 다음 팟캐스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호 씨. 그리고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